1970년대 서울대학교가 현재 관악 캠퍼스로 이전한 자리에 마로니에 공원과 문화예술기관이 들어섰습니다. 신촌이나 명동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자연스레 젊은 예술인들이 모여들었고 좁은 골목마다 소극장과 연습실이 생겼는데요. 1985년엔 지하철 4호선 해화역까지 개통하면서 해화동과 동순동, 명륜동을 아우르는 대학로 일대는 우리나라 연극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지만 2000년대 접어들어 대학로의 임대료가 급격히 치솟으면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소극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엔 대학로의 역사와 함께해온 소극장인 대학로극장이 28년 만에 폐관 위기에 처했고 17년간 운영되어온 설치극장 정미소도 지난해 문을 닫았는데요. 대한민국 연극의 역사와 함께해온 소극장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가의 지원과 문화 다양성 보존에 대한 관심이 절실합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을 타고 해화역에 내리면 곳곳에 연극을 홍보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골목을 돌 때마다 소극장과 중대형 극장을 만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연극의 중심지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만큼 대표적인 예술인들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대학로 소극장들이 문을 닫거나 자리를 옮겨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학로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극평론가 최윤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극단 청년단의 대표이자 연출 민새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 대학로입니다. 대학로는 우리나라 연극의 중심지이자 예술인들의 거리죠. 먼저 지역적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흔히 말하는 대학로, 어디부터 어디를 칭하고 있습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대학로는 동숭동, 명륜동, 해화동을 통틀어서 좀 일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이화로타리에서 해화로타리까지 사이를 말하고 있고요. 마로니에 공원을 중심으로 반경 2.4km 정도를 대학로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 마로니에 공원 꽤나 유명한 거리인데 그렇다면 이 대학로가 지금처럼 예술인들의 거리가 된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1981년에 지금 현재 아르코 예술극장이라는 곳이 문예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공공극장이 개관을 하게 됩니다. 공공극장과 함께 문화예술진흥원이라는 지원기관이 함께 설립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지원기관과 공공극장이 있는 대학로에 1984년도부터 87년 사이에 예. 한 대여섯 개의 공연장들이 대학로에 이제 모여서 개관을 하게 됐는데요. 그게 우리나라의 1세대 민간 소극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연장들이 2004년까지 한 60여 개 정도가 지속해서 좀 형성이 됐고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2004년에 문화지구가 되면서부터 2013년도까지 지속해서 공연장 수가 증가해서 160여 개까지 운집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이건 아마 세계적으로 좀 유례가 없는 그런 공간으로 좀 자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프랑스의 몽마르트르 언덕이 좀 예술의 거리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 아마 네. 우리나라 대학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저렴한 임대료 덕에 예술인들이 대학로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말씀 같습니다. 지금은 서울의 웬만한 중심지와 견져봐도 임대료가 상당폭 올랐는데 그 민새롬 대표님은 직접 극단을 운영하고 계시죠. 이 처음 연극을 시작했을 때와 현재 체감 물가가 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실제로 극단을 운영하는 입장과 극장을 운영하는 입장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극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는 공연을 발표하기 전에 연습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런 연습 공간을 임대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그 대학로 지역을 좀 벗어나서 이제 인근 성북구, 한성대 입구나 이제 그런 영역으로 이제 조금 연습실을 찾아서 좀 이동하고 있는 지금 형편이고요. 예. 그 극단을 운영하는 입장 외에 이제
극장을 운영하는 이제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히읗 소극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2, 3년 동안 이제 건물 3층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소극장인데 임대료가 100만 원 가까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창작 단체에게는 대관료를 올릴 수가 없는 형편인데 네. 이제 건물주와의 관계에서는 이제 감당해야 되는 임대료가 짧은 기간 동안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 형편이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랜 역사를 가진 극장도 연이어서 폐관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와요. 안타깝게도 경영난으로 수차례 문을 닫고 또 문을 다시 여는 그런 사례가 많은가요?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대표적인 극장들이 그런 부침을 좀 겪고 있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면 1975년에 개관한 3일로 창고극장 같은 경우가 사실 뭐 최초는 아니지만 민간 소극장으로서는 굉장히 상징성이 큰 극장입니다. 그런데 2016년까지 그 75년 개관해서 2016년까지 한 5번, 6번의 개관과 폐관을 반복해 왔었고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2016년에 폐관을 선언을 했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장기 임차를 해서 향후 10년 동안 다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동 세실극장이라는 곳도 1975년에 개관을 했고 운영난으로 2018년에 폐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 극장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해서 서울시에서 장기 임차를 해서 현재는 민간 위탁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공의 임차를 통해서 다시 재개관되는 경우 말고는 다시 재개관하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학로에 이제 1987년에 개관했던 대학로극장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폐관을 했습니다. 30년 정도 운영을 하던 극장이었는데 좀 전에 민세롬 연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세가 상승하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폐관을 했는데 이때 그 상여 퍼포먼스를 진행했었습니다. 상여요? 네, 예. 그러니까 소극장들이 이렇게 젠트리피케이션의 어떤 원인들도 있고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극장에 폐관하는 것을 놓고 꽃상여를 만들어서 대학로 일대를 한번 이렇게 돌았던 퍼포먼스를 진행하셨었는데요. 상징적으로 20, 30년이 된 공연장들이 이렇게 유지하지 못하고 폐관되는 것에 대한 좀 관심에 대한 호소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상여 퍼포먼스 이후에 네. 뭐 주변의 반응이라든지 좀 보탬이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행사로 좀 끝났습니까?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극장의 임차료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극장의 운영주와 건물주는 사인 간의 계약 관계잖아요. 그걸 공공이 다른 형태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임차료를 낮추게 하거나 그거를 몇 년간은 상승할 수 없게 만들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는 된 것 같고요. 그럴 때 공공은 어떠한 형태로 민간의 이런 역사적인 극장들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들을 예. 좀 갖게 된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인식을 좀 할 수 있는 전환이 된 것 같은데, 자, 올해는 코로나19까지 겹쳤습니다. 공연 예술계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소극장들의 타격이 심한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연극계 상황이 어떤지 먼저 최윤우 평론가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소극장 쪽으로만 그냥 말씀을 먼저 드려보면 어쨌든 공연장은 자기 제작 작품을 하더라도 운영단체나 운영주가 자기 제작 작품을 하더라도 사실 6개월 이상은 타 단체에게 대관을 해서 그 대관 수입으로 공연장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코로나19가 1월 20일 날 처음 발생하고 2월 달부터 좀 직접적으로 확산되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사실 공연 제작 건수가 상당히 줄었고 공연의 취소가 굉장히 기하급수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뭐 가장 힘들었던 때는 2월, 3월, 4월 같은 경우에는 대학내 공연 취소율이 70% 가까이 육박을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공연장을 찾는 제작단체들이 줄게 됐고
지금은 이제 올해 계속 코로나가 지속 중이지만 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상반기가 좀 지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연이 한 편이 제작되려면 적어도 2, 3개월의 연습 기간과 제작 기간이 필요하다고 감안할 때 예.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공실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소극장들의 수입이 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민세롬 대표님은 어떠세요? 네, 공공의 영역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올라오고 있는 공연들 같은 경우에는 취소보다는 축소나 변형의 형태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취소되고 있는 공연들은 대부분 민간에서 자력으로 제작하고 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던 공연들은 뭐 거의 한 2편 중에 1편 정도는 올리거나 올리지 않거나 이렇게 사실 네, 그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인지라 네, 그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 같은데 네네. 공연장들이 문을 닫으면 해화동, 동승동을 비롯한 주변 지역 상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대학로 경제 생태계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네, 실제로 공연 예술인들이 이제 주변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변 상권을 많이 이용하는 이용객이기도 하니까요. 예. 상권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저희가 또 공연장이 문을 닫았을 때 저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상권도 지금 상권이지만. 네, 상권도 상권이지만 이제 저희 공연 예술인들 자체가 이제 생업 활동을 지금 할 수가 없는 현실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연장이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뭐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문을 닫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공연 예술이라고 하는 분야가 지금 그 시설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무엇인가 저희가 여유가 되면 감상할 수 있는 게 공연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뭐란가 먼저 선제적으로 공연장 문을 먼저 닫고 조치하고 보는 어떤 그런 현상 때문에 더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문화예술기관이나 특히나 지역문화예술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대응하는 어떠한 방식이 시설마다 좀 다른데 기관마다 다르고 근데 이제 공연장이라고 하는 그 시설의 층위가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문을 닫게 조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산업의 영역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일단은 뭔가 여유가 되거나 기회가 되면 이제 오픈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저희에게는 산업적인 활동이고 생업으로서의 활동인데 기관에서 생각하는 공공에서 생각하는 극장에 대한 어떤 운영에 대한 인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저희를 조금 힘들게 하는 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수년 전부터 대학로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왔습니다. 몇 차례 언론을 통해 집중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대학로의 상권 약화, 평론가님,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대학로가 상권이 약화됐다라는 것하고 사실 그 공예술 중심지로서의 대학로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가가 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대학로는 문화지구 2004년에 문화지구로 지정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문화지구가 5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동이 2002년에 처음 문화지구로 지정이 됐고 2004년에 대학로가 문화지구로 지정이 됐는데요.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사실 어떤 환경 변화가 일어났냐면 원래 대학로에는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6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대학로 주변으로 해서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화지구 지정 이후에 건물에 공연장이 있으면 한 층을 증축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주차장 면적을 완화시켜주고 조세 감면 혜택을 건물주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4년까지 종로구청에 등록된 공연장 수가 57개소였는데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85개소 정도로 확 늘어납니다. 그리고 공연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대학로에 이제 공연 한번 보러 가자라고 하는 일반 시민들의 발걸음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 대학로 주변에 있는 상권에도 조금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근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 대학로의 이런 조세감면화 특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공연예술인들에게는 큰 어떤 그렇죠. 피부에 와닿진 혜택으로 않았겠네요. 돌아오지는 않았던 예. 거죠. 그래서 일부 그 주변의 상가 연합회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주장하시기도 하십니다. 문화지구 지정 이후에는 유흥업소가 들어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그 전까지 있었던 당구장, 노래방 이런 것들이 새로 설치되거나 이러기는 되게 어려운 그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데요. 이것을 풀어서 더 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이러한 상업화되는 것들을 좀 저지하고 좀 더 강화된 정책과 함께 예술가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것들을 확대하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이에서 사실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상승하는 것과 상권이 악화되거나 활성화되는 것에 이런 관계들을 잘 한번 해석해 봐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찾는 것은 그만큼의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요. 앞선 질문과 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연장이 문을 닫으면 대학로에는 사실 다른 형태의 놀거리나 즐길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홍대나 신천이나 이런 것처럼 뭔가 유흥이 활성화되어 있거나 이렇지도 못하거든요. 예. 여기를 접근하게 하는 동기부여는 공연장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공연을 꼭 보러 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학로라는 데서 공연이 어떤 게 있나 볼까라는 호기심에 와서 이루어지는 그 상권의 그 활성화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연장이 문을 닫거나 아예 그 다중 이용 시설로 되어 있고 되게 저금금의 공간이라는 인식들 때문에 관객들이 현저히 많이 떨어진 것이 맞고 시민들이 대학로를 찾지 못하게 되면서 코로나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상호 간의 그런 이제 악화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물가 상승과 임대료 상승 그리고 코로나19 탓에 연극 공연계가 어쨌든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대학로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VCR로 보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명동 대성당 옆에 자리한 3일로 창고극장. 1975년 첫 개관 이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백 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예술인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줬습니다. 그렇지만 병역난으로 총 6번의 개관과 5번의 폐관을 겪어야 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극장의 공간적, 역사적 의미를 이어가기 위해 3일로 창고극장을 미래유산으로 지정하고 10년간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해 재개관을 이끌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형 창작극장 제도를 통해 순수 창작극을 만드는 소극장들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한성대 입구에는 2022년까지 창작연극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인데요. 대학로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문화 다양성을 해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해소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창작 극장 사업을 통해 소극장의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까? 네,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까지 5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업이 시작된 계기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와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이 굉장히 좀 크게 부각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학로에 그래도 오랫동안 창작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연장을 좀 유지하고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지원된 사업이고요. 예. 그리고 선정이 된 극장들에게는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동안의 임차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사실 그 서울시나 아니면 그 연극계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냐면 창작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연장들, 그 공연장 운영하는 단체들은 보통 1년에 한 2-3편 정도의 자기 제작 작품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대관료를 통해서 극장을 운영하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임차료를 지원하게 되니까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기존 대관료의 50%로 잔여 기간을 대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대관료의 제작비 부담률이 30-40% 정도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한 40만 원 정도 내가 1일 대관료를 내고 들어가야 하는 극장에 20만 원으로 대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201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 데이터를 보면 창작극장이 보통 14개에서 15개 정도의 극장이 선정되거든요. 이 15개 공연장을 활용했던 극장, 그러니까 단체 수가 350개 단체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의 단체가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래도 제작비를 조금 절감하는 효과로 같이 그 간접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직접 지원을 받는 공연장들은 그래도 임차료에 대한 부담률을 좀 줄이고 극장이 원래 하고자 했던 방향성을 가지고 극장의 운영을 시도하고 모색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내가 그런 그 운영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 때문에 좀 지속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세롬 대표님, 네. 극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네네. 이런 제도가 소극장 운영과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결과적으로는 건물주 입장에서 이제 공공에서 이제 지원받은 그 임차료 때문에 무엇인가 그 임차료 자체가 뭐 뭔가 유지되다든지 낮아진다든지 이제 그런 효과로 이어지기는 조금 어려워서 좀 더 장기적이고 건설적으로 근본적으로 공공에서 그 건물주와 이제 임차인의 관계에 대한 조금 대안적인 정책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주와 그 공연 예술을 하고 계신 임차인의 어떤 그 관계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는 그게 사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정책적으로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그게 실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학로 이후에 성수동이 한번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성수동도 그 원래 인쇄하던 공간들을 새로 리모델링하거나 이러면서 예술가들이 그러니까 공연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예. 다양한 이렇게 문화예술 분야의 예. 분들이 들어가면서 공간이 활성화되던 찰나에 구청,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논의를 해서 네. 한번 이렇게 계약된 공간들은 5년 동안의 임차료를 상승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되 그 공간에 대한 건물주에게는 다른 형태의 조세 혜택을 좀 주는 방향, 뭐 이런 것들이 논의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게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딱 시작해서 운영이 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참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기는 맞습니다. 합니다. 저 대표님께서는 뭐 어떤 게 있다고 좀 보세요? 너무 근본적인 관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쪽에서 그 뭐 운영도 하시고 또 제작도 네네. 하시니까. 제가 근래에 느끼는 건 좀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어떤 인식, 관점에 대한 좀 변화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 지역문화예술기관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도서관이라든지 뭐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이 있습니다만 예. 그런 공공의 영역에서 공연장이라는 거는 사실 가장 낮은 층위에서 다루어지는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용객의 숫자라든지 예. 이제 아무래도 정량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그 산업이라는 측면보다는 무엇인가 여유가 되거나 기회가 되면 무엇인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맥락으로 공연 예술 분야를 좀 인식하는 경향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뭐 커피숍이나 어떠한 식당이나 이제 그런 소상공인들의 어떤 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공의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는 것처럼 공연예술 분야조차도 그 지역문화예술기관, 중앙문화예술기관 할 것 없이 이것도 정상적인 하나의 산업활동으로 간주를 하고 이것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줄어들지 않고 생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좀 조치해주는 전 예. 인식의 좀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사실은 이게 그 대중들이 집합하는 위험 시설로 지금 공연장이 분류가 돼 있지는 않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공공 영역에서의 굉장히 그 보수적인 조치들도 저는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단계라고 하더라도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하게 되고요. 공연장 같은 경우에 1단계라고 하더라도 또 2단계에 준하는 그 조치 단계를 좀 상향해서 예. 이제 공연장을 조금, 적용을 하네요. 네, 적용을 하는 지금 그런 현상들이 있고 결과적으로 또 마지막으로 또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아직까지 극장에서는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중앙 정부나 질본에서 어떤 방역 지침을 내려주기 전부터 이제 민간 영역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런 활동들, 그러니까 사전 조치라든지 사후 조치에 대한 것들을 해오고 있었고 결국은 그 모여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위험하다고 하는 인식이 아니라 결국은 공연장에서 창작자든 관객이든 서로 안전하게 만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믿음을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조금 먼저 이렇게 그런 가능성들을 예. 좀 그런 인식 전환의 계기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시는 활동이 저희의 예. 운영 악화라든지 예. 여건 개선에 좀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본주의적 논리를 넘어서 대학로의 소극장들은 서울의 공간성과 역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평론가님? 소극장이 지닌 또는 공연예술이 지닌, 문화예술이 지닌 사회적 가치가 비단 사회적인 어떤 산업화의 측면에서 얘기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저는 이미 인정하고 예.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최근에 온라인으로 토론회를 한번 진행했는데 이렇게 들으시는 이제 관객 시민분 중에 한번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연극은 이 시대에 왜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같이 있었던 패널분들도 모두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 만약에 지금 생각하시는 질문하신 그분이 연극이 필요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면 사실은 굳이 할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그거는 말하자면 꼭 이것이 아주 특별하고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러한 예술이라는 것들이 지닌 어떤 가치들이 만약에 종국에 다 필요 없다고 한다면 아마 존재하지 않겠죠. 그런데 현재까지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계속 존재해왔던 이유에는 아마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소극장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관객들을 그렇게 만나는 공간이기도 하고 시대의 동시대성이 가장 극명하게 투영되는 공간이기도 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살아나고 논의되고 공유되는 측면에서 소극장의 가치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예. 이것을 바라보는 공공과 민간 또는 시민들의 관점들도 조금 더 좀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예. 힘을 좀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극장은 이 관객과 배우가 호흡하는 우리나라 그 대중문화의 메카잖아요. 네. 대학로가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모든 문화가 그렇듯 소극장을 위한 정책 또한 경제적 논리로만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고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한 장소라는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부디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슈 분석 상심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